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만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신속처리 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인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이미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당이 강력하게 불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전국의 긴장감이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10% 확대안 역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원 수 확대 제안의 배경, 또 속내, 각 당의 입장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과 함께 동시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들 계속해서 방송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나눌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데일리안 이종근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왼쪽으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동국대 김종욱 교수님도 오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리포트 내용도 좀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 검찰개혁법안, 사법개혁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넘길 것을 알려졌다는 내용인데 일단 리포트 내용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맨 먼저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당장 본회의 상정, 즉 표결에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당이 결사 반대인데다가 다른 야당들도 선거제 개편안에 앞서 검찰 개혁안부터 처리하는 데는 반대라 표 계산에서 밀립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부의를 추진하는 건 검찰 개혁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 뺀 다른 야당들과 본격적인 선거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자신들만 제외되는 협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의원 정수 확대를 비난한 것도 의원 수 확대가 선거제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일방적 국정 운영 비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리포트 내용 크게 보시면 두 가지죠. 사법개혁, 즉 검찰 개혁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정수 확대 배경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도 바로 이 두 가지 부분들입니다. 문 의장이 지금 검찰 개혁법을 12월 3일 날 본회의 부의하기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앞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부의하냐 이 얘기는 일단은 없던 얘기가 좀 된 거고요. 그러면 12월 3일 부의 쪽으로 얘기를 맞춰서 오늘 세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다라는 이 내용부터 좀 먼저 세 분한테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드시기에 이 무슨 소린가? 국회 부의는 뭐고 본회의 부의는 뭐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해석부터 조금 하고 속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 실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의라 하면 토의에 붙인다. 문자 그대로 토의에 붙인다라는 말인데요. 이 국회의장이 어떠한 안건을 부의에 붙인다라고 했다면 부의에 붙인다는 건 앞으로 그것을 의결, 그러니까 그 가결하거나 부결하거나 투표에 붙일 때까지 토론을 하는 과정, 토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부의라고 합니다. 바로 표결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이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하면 일단 그렇게 상정할 수 있을 때까지 상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의라는 건 이번이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그렇죠. 패스트트랙에서 처음에 180일을 상임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가 넘긴 것을 법사위에서 자꾸 검토를 한다면 90일이 되는 거고 그 90일이 다 거쳐졌다면 국회의장이 부의
그러니까 이번은 안건을 상정하기 직전 단계 예. 부위에 올리고 이렇게 부위에 붙이면 상정하기 직전까지 60일 동안은 이내로 이제 상정하게 되는 것이고, 상정이라 하면 그 즉시 사실은 당일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러니까 부위는 아직까지도 60일 동안, 부위에 붙인 날로부터 60일 동안은 국회의장이 언제든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법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날짜 수가 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신속 처리 법안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하도 이제 법안 처리가 안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위가 12월 3일 날 된다 그러면 12월 3일부터 60일 뒤인, 그러면 내년 1월 어쨌든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쯤에 가야지 이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12월 3일이라고 이제 절충한 날짜가 지금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29일부터, 이번 10월 29일부터 오늘부터 예. 이 부위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국당에서는 강력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한국당에서는 법사위 90일이라는 그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부위 기간이다. 그래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부위 날짜와 이 한국당의 부위 날짜가 서로 틀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걸 지금 문희상 의장이 절충안으로 12월 3일로 부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되 부의하는 것을 자기의 직권으로 12월 3일 정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 마지막 심사 마감 아닙니까? 통과 마감 아닙니까? 12월 2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는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까지는 또 여야 간에 또 굉장히 치열한 또 밀고 그러겠죠. 당기가 있기 때문에 네. 예산안 통과라고 하는 큰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 아마 선거법과 이 사법개혁 공수처법안을 예. 같이 올려놓고 12월 4일부터 부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언제든지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한국당이 한 1월 이후로 너무 지금 멀게 잡고 있는 날짜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는 10월 29일 날 부의가 가능한 날짜를 제가 볼 때 절충해서 네. 12월 3일이면 여야가 그래도 합의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부위에 붙여서 상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여쭤보죠. 문희상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은 12월 3일 얘기를, 부위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는 민주당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예, 아마도 이제 그 검찰개혁법안 문제보다는 선거법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약속을 했던 건 선거법을 먼저 원래는 통과시키고 그랬죠. 난 다음에 예. 검찰개혁을 통과시키고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고 부의를 지켜놨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연합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판단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 적정하게 12월 3일 예산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12월 12일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제가 볼 때는 3일에서 10일 사이에 제가 볼 땐 사당연합을 통해서 두 개 법안을 갖다 통과시켜. 저는 왜 필요하냐면 선거법이 1월로 넘어간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예. 선거가 있는데 총선이 있으니까. 1월에 조정이 안 되는 부분,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12월 3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소위 두 개 핵심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뭐 전체 국회의원 얘기했지만 나머지 당들에게 예를 들면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12월 3일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나름 문희상 의장이 로드맵을 그려준 거군요. 예, 뭐 이 실장님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문희상 의장은 오늘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저께 한국당은 굉장히 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에서 헌법학 교수들 9명에게 질문을 했을 때 2명만이 사실은 11월 29일설에 찬성을 했고, 10월 29일이요? 10월 오늘, 29일, 죄송합니다. 10월 29일에 찬성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문희상 의장에게 압박을 했죠. 자,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의뢰를 한 헌법학자 중에 5명은 12월 3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날짜가 왜 서로 좀 엇갈리냐면 예. 바로 사개특위가 180일, 사개특위가 처음부터 이 상임위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것을 180일 동안 했으면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개특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180일을 했다고 쳤을 때 그 180일을 딱 끝난 날짜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아까 어저께고 오늘이 이제 부의할 수 있는 날짜인데, 문제는 사개특위가 123일 만에
사실은 종료됩니다. 예. 123일 만에 종료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이 사실은 법사위로 됐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법사위로 갔다는 게.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123일 동안 사개특위가 했다면 123일을 기점으로 해서 90일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123일을 종료 시점으로 해서 90일을 했을 때 그게 12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요한 그 해당 상임위원회 180일 네. 그 부분이 사개특위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 해당이 된다. 사개특위 그다음에 법사위까지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황이죠. 법사위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떠나서 사개특위를 연장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 생기는데. 180일 중간에 123일에 사개특위가 종료되고 그냥 어정쩡하게 법사위도 그럼 직접 법사위가 하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나머지 기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갈리는데 그러니까요. 한국당에서는 야 봐라 5명이 12월 3일을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넣고 문희상 의장은 거기서 아 그래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입법조서처 공수처의 기관이 의뢰를 해서 예, 자문을 받았는데 맞아요. 예. 자신은 지인들한테 주변인한테 물어봤다. 괜찮다고 하더라. 이것과 입법조서처가 5명이 12월 3일이라고 한다라는 그렇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민주당은 압박을 넣었을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장에게. 네. 10월 29일 하자. 그래야 하나의 카드가 되는데, 이 문희상 의장 어쨌든 하루 동안 고민 끝에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헌법학자의 네. 다수가 예. 12월 3일로 했으므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10월 29일이니까요. 대략 한 30일 플러스해서 30한 4, 5일 정도 시간이 남는 거네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패스트트랙으로 이 표결에 올려놓을 수 있던 건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동물국회처럼 막 몸싸움하는 걸 막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여야 합의해서 상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야 합의 상정을 몫을 박다 보니까 도저히 식물국회가 돼가지고 법안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글쎄.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올려놓으면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할 수 예.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안 자체도 이번에 패스트트랙 그 몸싸움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본회의 상정이 되는 날짜가 12월 3일부터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일단은 여야 합의안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바람직이죠.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선거법개혁안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 되니 그냥 이때까지 가면 자동으로 올려놓겠다, 표결에 붙이겠다는 일종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기계까지는 예. 끊임없이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까지를 포함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내용상의 합의, 그다음에 법안의 내용의 어떤 법안의 작구 수정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면 그러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는 지금 이야기한 문 의장이 이야기한 12월 3일이면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야당을 빼고 또 여야 4당이 모여서든 여야 몇 당이 모여서든 올려가지고 표결에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지지 못할 상황이 더 된 거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우선은 사법개혁안이나 그다음에 검찰개혁안이나 공수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제출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러게요. 예. 안을 제출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적인 공론화 작업을 그러게요. 거치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않고 또 장애로 가거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 가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으로는 여당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명분이 만드는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이걸 합의 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합의를 안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어서 네. 검찰개혁안과 선거법개혁안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합의한 법안을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게 되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한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내년 4월 총선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론을 보겠죠. 여론을 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예를 들면 반대 상황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제가 네. 볼 땐 굳이 어떤 합의를 해주게 되면 거기 정당성이 분명히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럴 바에는 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자기 정당성만 얘기하는 거죠. 국민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합의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마도 자유한국당 그냥 패스트트랙에 담겨진 대로 가는데 뭐 자기들의 정당성, 자기들의 지지 유권자들을 이렇게 좀 결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할 생각이 수도 들어요. 있다. 예, 예, 그래서 아예 소위 말해서 필드에서 유권자들한테 실제로 네, 그럴 수 심판을 있다. 받겠다. 생각이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실장님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1년 동안의 어떤 그 모습들 무조건 장애 투쟁만 했다라고 비난을 하시지만 그러나
장애투쟁, 그러니까 완전히 국회를 비우고 장애투쟁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통과된 법안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비난은 국회가 전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예.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세부 안별로 사실은 한국당이 이 온도, 그러니까 강온이 좀 다릅니다. 공수처 법안은 무조건 반대예요. 그것은 무조건 반대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할 수 있다. 뭐 합의할 수도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있다라는 하고 것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 법안별로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요.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은 사실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아도 상당히 현재의 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이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함께 공조했던 야당들도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 모든 법안, 4가지 법안을 전부 다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을 것이다라는 거는 예. 사실 알겠습니다. 좀 너무 일반화시키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전략적으로도 한국당이 지금 계속 협상을 하겠다. 안을 지금 김유식 교수님께서 내놔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내놨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내놨고 공수처법을 비롯한 나머지 3개 법안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 그거는 그거를 방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국당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야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이 통과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야사당은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예. 그게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 지지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딱 엇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패키지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패키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땐 안을 낸 게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없애고 270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건 예를 들면 나머지 야당한테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빼고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당연하죠. 예. 그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 자기 지지권자들을 위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 거 잘했지 예, 않나. 지금 뭐 이 실장님이랑 김 교수님이랑 어쨌든 의견이 조금 엇갈리시고요. 김 교수님도 한 말씀 저도 해주셔야 생각해 될것 같아요. 보면요, 일단 법안 자체에 대한 합리적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단일한 합의안을 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양입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 예. 지금 우리 김 교수 말대로 실제 정치적인 이 메커니즘이나 예. 다이나믹스를 본다면 아마 그렇다 보면 이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가 아니라 아예 안 되든가 아예 되든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정치의 예. 환경에서 보면. 예. 왜냐하면 선거법에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 안은 말한 것처럼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사법개혁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거기가 중요하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고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면 검찰개혁안은 손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선거법을 과연 그럼 한국당이 지금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당은 사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일려 다야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한국당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야 사당이 모여가지고 이걸 패스트로 선거법을 올릴 수 있느냐? 근데 그건 검찰개혁법이랑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머지 야 3당의 이른바 친여 성향의 야당을 포섭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이 같이 합의가 되거나 같이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사실은 어느 하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마 후반부에 가서 결론을 내릴 때는, 그러니까 결국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는 이 두 가지들이 뭐 서로 얽혀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좀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안의 자동 부의 시점은 11월 27일입니다.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오늘 좀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 검찰 개혁안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 3일이라고 했다고 치면 먼저 선거법 개혁안이 부의 시점이 오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안의 부의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선거법 개혁안 처리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안의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여기서 또 꼬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요.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제로. 그러면 선거법 개혁안이 11월 27일 날 자동 부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여야가 일종의 합의안 또는 뭐 한국당을 배제한 뭐 여야 사당의 합의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시는지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장님 먼저. 선거법 말씀. 선거법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선거법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약간의 이 논쟁이 이루어진 게 제 초점은 이겁니다. 자, 이 단일안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에 전망을 한다면 저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데 동의하지만 이 모든 게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라고 일반화해버리면 그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예. 바로 선거법 때문이거든요. 자, 선거법은 사실은 다른 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면을 첫 보세요?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례를 봤을 때 지금 300석이에요. 원래 299석인데 세종시가 갑자기 시로 승격이 되면서 플러스 1에서 300석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헌법에 보면은 200석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99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한 석 때문에 사실은 한 석을 줄이고자 했어요. 원래 그 세종시를 하면서 한 석을 줄이고자 했어요. 그래야 299가 맞는데 그때 그 한 석을 줄이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 해석을 다시 해석을 하면서 플러스 1을 만든 거거든요. 즉 한 개의 지역구 조정도 그 국회는 못했어요. 못했다. 지금까지. 한 개 없애는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대로라면 225석, 지역구가 225석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247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려면 20 몇 석이, 28석인가요? 28석이 28석이 줄어야 돼요. 이 28석 중에 수도권에 뭐 7일, 뭐 전라, 호남, 뭐 제주 합쳐서 6석 뭐 해갖고 쭉 그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리 자기의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이 중요한가요?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중요하죠. 당장 그러면 이 28명을 물론 이게 서로 좀 갈립니다. 뭐 대구 의석도 있고 대구 경북 의석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찬성해야 될 당론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의 의원들이 이 안대로 가면 당연히 저는 반대표를 던지리라고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요. 가서 반대표를 던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반대표를 던질 그건 수밖에 여야에 없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고. 여야 전혀 상관없죠. 그거는 내가 없는데 어떤 국회가 연속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뭐 옳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판례로 봤을 때 그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느냐.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합의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모든 정당의 속내는 뭐냐면 나중에 합의하면 직전에 다 바뀌겠지. 이렇게 두고 사실상 처음에 지금 225석도 괜찮다 하고 전부 다 사실 언론에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직면하니까 예. 서서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저는 속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거법에 그래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 이유는 의석수 줄이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법에 합의한 그 도출은 정말 어려운 문제일 거고 이것은 한국당에 정말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여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하나는 이게 같이 이제 선거법과 이 검찰 개혁까지 같이 빅딜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검찰 개혁안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대해서만큼은 한국당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사실 팽팽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큰 대의적인 어떤 예. 합의가 있는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만큼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느냐,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또 검찰이 실제로 그 권력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민주당에 내놓은 백혜련 의원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적 차원에서는 아니면 그 전문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공수처법 자체로도 사실은 지금의 안 가지고는 단일한 합의를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여론은 일단 50%는 찬성 쪽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 법안이라는 그냥 그 등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들어가면 사실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긴 그러니까 하죠. 예. 지금의 백혜련 안과 권인의 권인의 안만 안, 예. 가지고는 사실상 한국당이 일정 정도 합의를 도출해서 일정한 그 안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도 만만치 않지만 예. 저는 공수처법안도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 두 예. 개가 같이 교환돼야 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신속처리 법안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올린 이 법안이 예. 무사히 통과되기는 그래서 밑바닥부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선거법이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기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국회의원 개인 지역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 선거법 개혁의 핵심적인 테마는 정당이 생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걸렸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비례성을 강화하지 않게 됐을 때 자기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당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율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뭐죠? 그 2018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했던 건데요.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도 포함해서 검토한다. 그다음에 석패율제 도입한다. 1월 임시국회 이건 2019년 1월 달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합의를 어겼어요.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복잡한 조합을 만든 건 뭐냐면 이 복잡한 조합을 통해서 의원들이 문제가 될 상황들 갖다 다 예를 들면 보정을 한 거예요. 그 선거법 관련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그걸 설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위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계 개편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벌어진 정계 개편과 선거제, 검찰개혁 세 가지가 연동된다면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검토하겠다라는 합의가 당장 그 시간까지 이 모든 안들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라는 뜻과는 좀 다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 보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보정이라고 이야기 붙여지는 석패율제라든지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50% 뭐 적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없습니다. 석패율제만 해도 일본이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석패율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의 어떤 지역구에서 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떨어진 사람을 당에서 다시 이건 아까우니까 뭐 비례대표제를 주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석패율제가.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 국민들의 심판을 거스르고 이 사람은 아깝다. 근데 아깝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 그건 당에 맡긴다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 아니냐. 당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좀 팽팽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지역구의 한 의원,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톡톡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 정당의 이념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들은 몰라요. 그냥 당에서 알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 이번에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의원이 있냐? 한국당의 기억에 남는 의원이 있냐? 비례대표제는 사실 국민들이 선출한 것도 아니고 자당들의 어떤 선출하는 어떤 이유, 공정한 룰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순번대로 하면 국민은 그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엄격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선출 과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치학계 내에서는 일단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지 사표를 방지하는 문제라든지 정당의 득표율과 소선거구제의 득표 상황이 엇갈린다든지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비례대표제성을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표의 등가성이나 사표 방지나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국회의원 수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절반만 50%만 할 것인 게 맞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는 게 맞느냐 석패를 듣는 게 맞느냐에 대한 구체적 강론은 토론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 이야기한 비례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정치학계 논의와는 좀 뒤떨어지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지금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지금 올라가 있는 패트의 선거법이 통과돼 버리면 한국당 그 내용 자체는 정치적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과돼 버리면
광범위한 제3지대에 이 야당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 총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려 다야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수밖에 말씀인 없고 거죠. 그다음에 네.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민주당은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술적 의미에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방향이 맞다고 네. 보는데 한국당은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한신당이 다 사실 친여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다른 어떤 야권 연대를 예, 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자기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고려가 이 있는 시장님도 거죠. 짧게 한 말씀. 짧게 예, 한 예. 말씀을 드리면 네. 학계에서 그 등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학계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냐면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가 제가 없잖아요. 비례대표제 등가성을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제는 유럽적 의원 내각제 중심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여 다야 네, 네. 다당제 구도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뭐냐면 그래 등가성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연동형을 하든 뭘 하든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헌법도 고쳐야 된다. 지금의 대통령 중심 제로는 위에는 한복 저고리 밑에는 양복 바지 입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또 역시 예. 지금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네. 예, 우리 헌법 자체가 예를 들면요. 대통령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내각제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만 비판할 수 없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형태로 가든지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예를 들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당 정치를 갖다가 아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아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정당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모든 거 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다 결정을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270석을 얘기한다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국민들이 정당 투표를 하는데 그 비례성들 자체가 반영이 안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예를 들면 유권자들의 자기선택권이 사라지게 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도 정치권이 화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 거기다 화답을 안 한다? 저는 적어도 그것은 정치권이 진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방기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져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시장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지역구 의원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한 이유가 있겠고요. 사실 비례대표제가 사실 우리 이 실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비례대표의 기준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썩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뭐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뭐 돈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을 뭐 심지어 산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물론 예전보다는 비례대표들의 전문성들이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비례대표 의원들을 무슨 어떤 기준을 뽑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어쩌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선거법이 개혁안이 통과가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비례대표 의원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분명히 확실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변수가 된 게 사실은 이게 선거법 개혁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개혁과도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27일 날이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그러니까 30명 정도로 더 늘리는 이 확대안에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기한 게 아까 우리 김종욱 의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그 합의안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좀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작년 12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 민평당 장병환 대표, 정의당 윤소하 대표 이렇게 5명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 민감한 의원 확대 얘기가 왜 심상정 의원이 꺼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구식 교수님 얘기 좀 그 해주시죠. 배경은 간단하죠. 지금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선거법 개혁을 통과를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 총선에 일려 다야 구도로 하고 야권 연대를 사실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뭐 아까 말한 그 선거제 내용의 학술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없어진 사람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친여 정향의 이른바 야사당에서도 지역구가 없어지는 쪽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당연히 없거든요. 반대할 수 그러니까 있죠. 그 반대를 무마시키면서 이른바 내년 총선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예상케 하는 이 선거법이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비판을 며칠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심상정 의원한테 기본적으로 한번 제기가 되기 전부터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더라도 저대로는 안 할 거다. 분명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직권 상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 시장 말씀 그렇습니다. 뭔가 변할 거다라는 거가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군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개개인의 국회의원 투표 표결에 찬성표를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심상정 의원이 총대를 맨 거고 실제로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사실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와전됐다고 합니다만 일단 한번 간을 봤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찰칵찰칵 오면 예. 아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근데 여당 입장에서 선거 전략상 반드시 통과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친여 성향의 국회의원 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걸 아마 심상정 의원이 총대를 메고 잇따라서 지금 민평당의 정동영 대표나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게 한국당에서 볼 때는 봐라 이 선거법이라는 게 철저히 정치적 계산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에서는 한국당 중심의 야권 연대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아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일종의 나름의 이제 전체적인 이거의 총론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이 실장님하고 김종욱 교수님께서 좀 양쪽 당의 뭐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이 한국당은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의도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이 논의가 사실 시작된 시점은 이겁니다. 한국당 안은 무엇이냐? 한국당 안은 270석이잖아요. 10%를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축소하자 차라리 예, 다 예. 지역구로 하자. 다 지역구로 이 안을 하자.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괴리예요, 괴리. 어떤 거에 대한 괴리냐면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은 언제나 정략적으로 사실 정치 회의론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건 어떤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는 어떤 이유, 뭐 이런 그런 이유들로 해서 어쨌든 정치는 너무 혐오스러워. 허무주의로 가겠다. 맨날 싸워. 이것들이 사실은 누적된 게 뭐냐면 국회의원은 줄여야 돼.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감정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늘려야 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쉽게 그걸 못 내요. 국민들이 완전히 돌을 들고 정말 비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요. 네. 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직전에 1월달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절대 증오는 안 돼라고 반대를 하신 분이 75.8%예요. 근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은 18.2%고요. 자,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갤럽에서 5월 달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 72%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린 다음에도. 자, 그리고 연동형 찬성 37, 반대 34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0% 축소안입니다. 한국당에서 한 10% 축소안에 대해서 찬성이 60%예요. 60%. 반대가 25%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론조사 50%가 넘는다. 네, 네. 계속. 그렇다면 한국당의 이 안, 10% 축소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이 60%인데 똑같은 논리로라면 한국당 안이 맞는 거 아니냐? 라고 되묻는 거죠. 저는 한국당 안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현행 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카드다.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데 국민들은 뭘 굳이 바꾸냐? 있는 거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안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 다만 이것도 역시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책임이 또 크다. 처음부터 설득을 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처음부터 설득을 하고 이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소할 건 아니고 더 늘려야 됩니다. 근데 기득권을 더 많이 저희 줄이겠습니다. 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줄인다라고 얘기해놓고 예. 막판에 누군가 네. 총대를 매해갖고 다시 예. 늘린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한국당 아니라고만 하시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가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상당히 감정이 뭐 실제로 무슨 설문조사 보면은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23점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도 있는 거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참 여론조사가 국민들한테 거의 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실수를 해서 네. 그 제도 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 그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제도의 말씀인지 문제는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만약 정당이 잘했고 국회가 잘했다고 얘기하면 500명 못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정당이 못했는데 그 정당 개편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물어봐서 어느 정당이 자기 유리한 것만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저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0석이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정당이 얘기해 주는 거는요. 그냥 300석으로 가도 되는 거고 뭐 합의해서 예를 들면 330석이 가도 되는 거고. 가도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수 교수님이 반란표를 방지해야 되는데 반란표를 방지하려면 지역구를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지역구를 보존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정의당이 봤을 때 합의한 안이 있거든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게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하자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자꾸 제가 다시 잠깐 말씀 다 말씀드려요. 그거 듣고. 합의안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자꾸 합의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래같이 합의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예, 거니까 예. 검토하겠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으니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은 합의 사항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 실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네, 네. 김 교수님 말씀 맞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말씀을 마저 듣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예를 들면 서로가 서명을 했으니 그 명분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지만 이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소위 국회의원의 반란표를 막기 예. 위해서 10%를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는 전 나중에 가게 되면 소위 국민 저항이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하는 왜냐하면 얘기예요. 제일 큰 예.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법 잘못 개정해버리면 그 개정한 정당이 거의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예, 많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 저는 이 접근은 상당히 예를 들면 국민 정서를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김 저는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선거법 안에 어떤 학술적 논의나 검찰 개혁 안에 뭐 이론적 논의는 차치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자꾸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예. 저는 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개의 법안은 어차피 서로 교환될 수밖에 없는 빅딜이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통과되거나 둘 다 무산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둘 다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할 거고 뭐 그러겠죠.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길을 쓰고 둘 다 통과시키는 방향을 예. 할 텐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일단 선거법을 먼저 지금 부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문희상 의장이 오늘 12월 3일로 예. 저걸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을 11월 27일 부의하게 되면 지금 김 교수 말한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은 이미 합의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의원 정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렇죠. 표결에 붙여서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원 정수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통과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건 사실 그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는 소문처럼 다 돌고 있어요. 그냥 국회의장이 수정안 부의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딱딱딱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일주일 욕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은 통과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민평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정의당, 대한신당 다 좋아요. 네. 한국당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길을 쓰게 통과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다음 검찰개혁안 당연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 민주당 안을 통과하겠죠. 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저는 한국당이 여기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거법을 먼저 상정을 해서 네. 한국당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안을 단기간에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민주당에 통과를 시켜버리면요. 한국당은 내년 총선 전략 완전히 새로 짜야 됩니다. 왕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총선 전략이 굉장히 불리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정말 그 모든 저항 요소를 다 동원해서 막을 건지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 안에서도 패스트트랙을 올려버린 지금의 원내 지도부 전략 자체를 처음부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린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막을 예.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선거법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대로 한국당이 배제된 채로 통과돼 버리면 검찰 개혁안도 한국당이 공수처를 막기 맞아요. 힘들어지고요. 그럼요. 저도 예. 공수처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막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내년 총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이 지금 상황에선 최근 몇 달 동안 조국 사태로 상당한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앞으로 11월, 12월 동안 이 두 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돌아오는 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애정 어린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전국 돌아가는 상황이 한국당이 어떤 선명성만 내세우기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 자꾸 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민주당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욕을 한번 바가지로 먹을 생각을 하고 이쪽 군소 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원수 10% 확대안을 수용할 것이냐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수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라는 거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수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300석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당신들이 300석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마땅한 어떤 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내놓으면서 의석만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그걸 낼 수 있는 한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세비 동결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 네네. 세비 문제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거를 네네네. 찬성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300석이라고 하는 안을 가지려고 하지만 다른 제 정당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자기 지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예.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문제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쉽게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문제는 두 분께서는 이제 욕을 그냥 한 바가지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욕이 한 바가지의 그 무게가 한 바가지가 아니라 거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그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프레임전이거든요. 어차피 총선 전이고 전야이고 무엇이든 이것이 촉발되면 굉장히 큰 어떤 기재가 될 수 있고요. 예. 한국당 입장에서 그것을 뭐 정치공학적으로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참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 사실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지만 저도 백혜련 의원 안이나 권은희 의원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이 집권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 쪽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한국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그 집권 즉시 공수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한 권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천년 만년 집권해서 공수처를 계속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상대당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은 이것만 남아요. 국회의원 늘리려고 다 이렇게 합의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늘리려고 지금까지 했구나. 1년 동안 싸웠구나. 예. 결론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 없어요. 국민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설득해왔습니까? 설득 없이 자신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당과 친이어 소속의 야당끼리 마지막에 수정안 딱 해서 했다? 저는 국민들이 그거를 그대로 납득을 할 수가 그냥 욕 한 바가지에 끝날 일일까요? 저는 욕 한 바가지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 의원 정수 늘리는 걸 지금 조금씩 군부를 짚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이 실장님 말씀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걸 저쪽에서는 분명히 의원 정수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의원 정수 반대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을 방패 삼아서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민주당의 그런 일방통행식 이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제도적 절차상으로 그걸 밀어붙이면 저는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12월 27일이든 12월 3일이든 통과가 되잖아요. 선거는 4월 15일입니다. 욕 한 바가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그 통과된 선거법대로 선거는 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제3지대를 노리는 무수히 많은 야당들은 난립할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단일 후보로 야권을 단일화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어져요. 우리 공화당도 흡수를 못할 겁니다. 예. 당연히 바른미래당은 손잡을 수 없고요. 그런 건 여당이 너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김종욱 교수 말로는 못 이긴 차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심 속으로는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철저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을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일려다야구도로 하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면서 야권 연대를 무산시키겠다는 선거 공황이 훨씬 강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이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증원 늘려서 통과시킬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저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제 검찰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 낸 부분, 그 다음에 이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좀 혼용을 해서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정도로 비교적 오늘 좀 저희가 좀 쉽게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할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뭐 합의안과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거는 뭐 사실 현재로서는 좀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이제 결국 내년 4월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과연 어떤 게 지금같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또 개혁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마무리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00석이든 330석이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단 비용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어떻게 보면 제고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11월 27일에 선거법 개혁안의 자동 부의, 그다음에 12월 3일 조금 전에 확인된 12월 3일에 검찰개혁안의 자동 부의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전국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 분의 전문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역구의 의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대국민을 반영하는 것들도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비례성도 강화돼야 될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한 330석 정도의 수준에서 증언을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국민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가 문제냐면 소위 그렇게 하려면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정당의 능력들을 보여준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놔야 된다 이거죠? 반대를 하면 반대, 아니면 찬성하면 찬성.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득권 양 정당,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제가 볼 때는 서로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위 조국 전 장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실제로 정당, 민주당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또 대통령만 사회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근데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얘기와 본인들의 개혁적인 미래 비전이 맞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이 프레임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고립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게 되고 지금과 같은 안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프레임 전쟁을 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국민저항이 그렇게 상당히 뜨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지금 반대 플러스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식 교수님. 예, 저도 똑같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전략을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안을 내놔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설득을 해서 예. 여당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예. 이것들을 절충해내는 작업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완전히 거부를 해서 이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선거법을 거부를 해서 장애투쟁을 갈 수밖에 없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내년 총선 전략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거부하고 나가면 지금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로 이 검찰개혁안을 뒤로 미루고 선거법을 앞으로 하면 이건 여야 사당 공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했을 때는 사실 이건 선거법이 뒤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여야 사당 공조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걸 지금 물린 거예요. 물리면서 여야 사당 공조로 가겠다는 걸 지금 선언한 거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켜버리고 그 패트를 막을 수 없게 돼버리면 예. 일시적인 저항이 있겠지만 내년 선거는 그 선거 룰에 따라서 가기 치게 될 때문에. 것이고 그러면 예. 검찰개혁안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공수처법은 이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예컨대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개인으로 생각하는 게 도농 복합선거구안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선거구제를 도시에서는 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비례대성을 강화해서 연동형으로 간다고 정도 하면 사실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안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비례대표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을 한국당에서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거법이 내년 총선 전략에 야당에 불리하고 야당의 문재인 여권 심판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국민들 설득해서 장애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 전략은 낫지 어정쩡하게 반대도 아닌데 패스트트랙은 넘어가 버리고 통과가 돼버리면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당 지도부한테 드리는 주문 같은데 선택을 아니요.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를테면 여야가 있는 건데 여야라는 게 결국은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한쪽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정치 발전에도 적절한 건 분명히 아니니까요. 자, 우리 이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330석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뭐 영국 같은 경우도 500명이 넘거든요. 전체 뭐 국민 수라든지 지역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300석 미만으로 한 건 헌법을 너무 사실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 200인 이상을 꼭 299명 미만으로 맞아요. 생각한다라고 예, 이상이니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인들이 그만큼 신뢰를 못 줬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신뢰를 줘야 되고 또 국민들을 정정당당하게 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이 한국당만 사실 비판을 받는데 한국당 비판 전 분명히 받아야 될 대목이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한국당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12월 합의안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 한국당이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했었어요. 몇 가지 국정조사나 아니면 몇 가지 계속 요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듣지 않고 그냥 안 갖고 오지 않으면 그냥 강행할 거야 하고 지금까지 강행해온 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파트너로 제대로 정말 한 번이라도 인정했느냐. 근데 지금도 김우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안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한국당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선거제도가 전혀 뭐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겠죠. 수십 년 된 정당인데 이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뭐 이 예. 안들, 룰 예.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게 늘 상대적이니까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그런 물밑 협상 속에서 협상에서의 어떤 그런 예. 툴거리 그게 전 기본적으로 신뢰를 여야 간의 신뢰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도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정치고요. 거기에도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일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 별로 보지 못하셔왔죠. 그래서 이제 불신이 더 깊어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선거법 개혁 문제, 검찰 개혁 문제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건지 전망까지 오늘 이 실장님, 김 교수님, 김종욱 교수님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통령 시정연설 때 X 표시를 해서 논란이 한번 있었던 자유한국당 이번에는 어떤 행사에서 만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빗대서 속옷만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이게 또 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유튜브 캐릭터 옳은소리 가족 제작 발표회.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속아 실체가 없는 안보 재킷과 경제 바지를 입고 저 북나라에서 나의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구나. 인사 넥타이를 맬 때는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도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동화일 뿐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래된 동화고 또 여러분들 다 익숙할 것입니다.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좀 쓴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앞서 지난 2004년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하 표현을 쏟아냈고 또 재작년엔 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패러디가 전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패러디가 좀 웃자고 하는 건데 네. 정직된 분위기 좀 풀고 이거는 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뭐 분노하게 만드는 건 패러디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했네요. 네, 상대방을 분노하게 예.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벌거벗은 임금님 비유야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패러디는 좀 기발한 맛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예, 좀 통상적이다, 너무 식상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당연히 풍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1야당에서 그런 영상이라든지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유사 사례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표창원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보장해줬던 전시회, 네. 그 박 전 대통령 그림이 나체로 등장하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일개 의원이 미술가들을 불러들여서 했던 전시회입니다. 근데 이번 동영상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만든 동영상이라는 데 차이가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 사실 얼마 전에 서초동 검찰개혁 조국수호 집회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나체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짜장면을 끼얹는 그런 게시물도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것 역시 문제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 했던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공당이 했다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해명도 그러네요. 동화를 잘못 읽었다고 처벌 뭐 하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뭐 친근하게 다가서 이렇게 희화한 거다 이런 한국당 다른 어떤 당직자의 표현도 좀 그렇고 너무 저렇게 되니까 약간 세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명도 이를테면 해명도 썩 그렇게 국민들 입장했을 때 세련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식의 변명인 것 같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일반적인 지지 성향의 시민이 저런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가 발끈했다라고 하면 제1야당 대표가 아니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인 것이고 또 저 내용의 취지는 맞다 이렇게 두둔을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의 저 반박이라는 것이 공당이 본격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틀었던 그 동영상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좀 잃는 것 같고 당장의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품격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빈축 섞은 논평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시정연설 때도 엑스표 한 것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켓을 엑스표로 한다든가 그때 평론가님 그 말씀하셨죠. 아니면은 그 우리 가끔 이제 무건 그렇죠. 시위할 때처럼 마스크에다 엑스표 이러면 사실은 뭐 국민들께서 봤을 때도 뭐 그래 쟤네들 의사 표현을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손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그 영상 문제도 그렇고. 좀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점수를 따기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지간하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어지간한 주요 정책은 반대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자유한국당한테도 바람직한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선거법 개혁안도 그렇고 공수처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자꾸 한국당 쪽 비판적인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낙연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사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잠깐 뭐 세핑 비슷하게 돌았었고 또 더군다나 최장수 총리 얘기도 하고 11월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을 복귀하고 내년 총선에서 뭐 큰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군요. 네, 그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최장수 총리도 됐고 현 정부의 절반가량을 이미 소화를 했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어떤 관료 출신이라든지 전문가 출신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대선 주자로서의 인기도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 총선에 등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올 때가 됐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지역구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비례대표라든지 이쪽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아예 불출마하고 그냥 당의 어떤 대표격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여러 가지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출마를 지역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종로거든요. 이낙연 총리 지역구가 지금 종로입니까? 그러니까 출마설이 나오는 곳이 종로라든지 혹은 뭐 이것저것 끌어다 모으면 설만 끌어다 모으면 세종시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뭔가 상징적인 지역구에 산다는 그래서 종로나 세종시 같은 지역구는 지역구에 들어가 가지고 막 개척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네요. 지역구 유권자들도 어지간하면 그냥 매체에서 접하는 그런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당장에 총선 준비를 위해서 그만둬야 될 필요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뭐 언제 그만두나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 쇄신의 또 필요성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준비하고의 그런 이유들이 겹쳐져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 그만두는
그런 시점이 또 올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낙연 총리가 자꾸 당내에서 어떤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 여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국 사태가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일단 상처를 입었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는데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일테면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의 어떤 뭐 목소리라든가 네. 뭔가 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는 쇄신에 관련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그게 아마 이제 그 뭐 이를테면 이철희 그 의원이라든가 이제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가운데 연결돼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네. 뭔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표죠 이해찬 대표의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하야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친구 내려와야 되는 뭐 이런 네. 거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그 역할을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현재 지도부에 대한 쇄신 요구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좀 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사실 이해찬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그 총선 물갈이라든지 공천 혁신 이쪽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대선 주자가 아니거든요. 대선 주자가 좀 당을 이끌어줘야 활력이 돋고 이제 대중성이 좀 모이는 것인데 이해찬 대표는 사실 대중적인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는 그 카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낙연 총리 등판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총선 시즌이기 때문에 굳이 대표를 갈지 않더라도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의 이미지가 그렇죠. 재편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표를 갈지 않더라도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이 시나리오가 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죠. 근데 쇄신론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당 내에는 모르겠지만 당 외에서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앞으로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총선까지 시간이 아직까지 뭐 반년 가까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남은 5, 6개월의 시간을 이해찬 대표 체제만으로 꿀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를 새로 뽑든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오든 아니면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체제를 꾸리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있을 것이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이 공천에 관련해서 혁신만 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간판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남들이 봤을 때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 하여간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뭔가 당정청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 보여야 되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일부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선거법 개혁안이 27일 날 다음 달 27일 날 자동 부의가 되고요. 12월 3일 날 오늘 문희상 의장이 밝혔습니다만 이제 검찰 개혁안도 부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개혁안 내용 자체가 의원 정수를 뭐 10% 늘리는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분명 국민적인 어떤 비판이 당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그런 법안들이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연내로 이제 처리가 되고 나면 상당히 어떤 비판들이 높을 때 뭔가 어떤 그거를 돌파하는 걸로 뭔가 당정청 쇄신안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이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좀 퇴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수사라든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쇄신 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장에 이제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패스트트랙의 안건의 그 본회의 부의 그리고 이 상정을 통한 표결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총선으로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적 쇄신 카드가 더 본격적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불가피한 것들을 정리 좀 하고 나서 이제 연말 연초 정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이제 정치권이 이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말씀 들어보니까 되네요.
정치권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손학규 대표가 제3지대에 밀알되겠다, 새 정당 대표자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퇴진을 하겠다라는 건가 네. 싶어서요.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에 지지율 10% 안 되면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도 사실은 본인이 끝까지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맡을 수 있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지금 현재 유승민 전 대표하고 크게 갈등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만 해도 유승민 전 대표도 이제 당의 지도부로 다시 올리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공동 지도부로 가는데 그 전에 본인이 맡아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임계점에 왔어요. 당장에 손 대표가 임명했던 문병호 전 최고위원,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죠. 사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던 유승민 전 대표보다는 손 대표가 직접 지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인데도 탈당을 했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그렇죠. 지속할 수 없다는 거고 이제 손 대표도 슬슬 시기를 저울질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손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언급들을 모아서 보면 본인이 뭐 총선 공천을 다 도맡아서 하고 당권을 쥐고 가겠다라기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 쪽에게 당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자유한국당이랑 뭐 연대를 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뭐 이런 이유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통합에는 선을 긋는 동시에 이제 제3지대 창당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인사에게 대표직을 넘겨줄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슬슬 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제3지대를 만들게 되면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뭐 평화당이라든지 또 대한신당 이쪽까지 거론이 되는 것인데 얼마 전에 평화당이나 대한신당 일부 인사들이 또 그 홍석현 전 JTBC 회장을 또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홍석현 전 회장을 제3지대 인사로 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홍 전 회장은 나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보도가 됐고 손 대표도 누군가를 모셔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신당 그리고 유승민계까지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합이 될 것인지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누구인지 이 부분에 이제 좀 궁금증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 대표도 뭐 사퇴론 얘기 계속 나오지만은 이미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엎질러진 물인 상황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엑시트를 할 만한, 그러니까 사퇴를 할 만한 명분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선거법 개혁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뭐 공수처, 검찰 개혁안 하여튼 이런 중요한 패스트트랙 안들이 통과가 된 연말 정도에서 뭔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군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 러브콜을 좀 보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 선거법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굳이 한국당이랑 통합할 필요 없이 뭐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뭐 이를테면은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자유한국당하고 마냥 그냥 손을 잡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내부에서 인적 쇄신이나 공천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결정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측근 그룹의 공천까지 보장하는지, 이것이 다 담보가 되어야 유 전 대표도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독자적인 신당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소수당에게도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신당을 띄울 만한 여유가 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안철수 전 대표 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승민당으로만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의도는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런데 이제 막상 아까 뭐 손 대표가 얘기했거나 혹은 홍석현 전 회장이 얘기했던 새로운 인물을 모셔와가지고 제3지대를 꾸린다 했을 때 그쪽으로의 어떤 구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면 유 전 대표도 마냥 또 다른 신당을 차릴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의 이 불안정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상태가 더 진행이 되어 봐야 유 전 대표의 거취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충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이제 보고 있을 테니까 뭐 안철수 대표도 뭔가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쪽 군소 정당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 보트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좀 몫이 좀 크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바른미래당 결합은 실패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음. 언급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와 그러니까요. 결별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도. 아니면 이것이 혹시 유 전 대표 보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압박인가? 최후 통첩일 수도 네, 있고.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자유한국당이랑 합병 문제,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좀 많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낙제점 이하인 것은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죠. 게다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이제 개혁 요구로 한층 더 엄중해지고 더 적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국회의원 수 확대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애시당초 어렵죠. 시점도 부적절하고요. 국민 정서도 전혀 못 읽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선거법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추진되는 의원 수 확대라면 더더욱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표 욕심을 버려야 국민들의 선택을 오히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